도시복합사업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고 지금 선정거점형까지 운영기준 나왔잖아요. 네. 주거 중심이 안 나왔잖아요. 네. 안 나왔지만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죠. 어떻게 하려고 나왔다고. 거기 어디냐면은 시행규칙에 딱 나와 있잖아요. 이건 지금 통과된 거예요. 주거 중심형의 대상지 기준. 그래서 용도지역 2종 7층 이하 포함시켰죠. 여기는요. 1종은 없죠. 7층 이하 포함 3종 준주거 중고까지. 여기 사업지역은 없죠. 네. 네, 사업지역 싹 뺐어요. 주거 중심이. 네, 주거 중심이니까. 그래서 얘를 한다면 이제 요건을 봐야 되는데 요건은 3만 초과 6만까지는 20m 간선. 그다음에 6m 이상의 도로가 1단의 지구일 것. 이 시행규칙 통과된 거예요. 그때 제가 찍었을 때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아니었지만 통과됐고 그런데 요 6m 도로가 예정일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거인데 성장 거점을 놓고 봤더니 예정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아직은 운영 기준 따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진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성장 거점형이 아니고 주거 중심형 중에서 이거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지금 제가 신대방동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지역을 제가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미 세팅이 다 끝났고 어느 정도 다 협의가 완료가 돼 있고 주민들 구심체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여기 땅 하면 이제 달려가는 바로 전 단계까지만 갔을 때 저는 공개를 하거든요. 쪼개러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 상에 내가 이런 지역을 추진할 겁니다 라고 하면 저는 유튜브 상에 막 말도 안 되는 데게 추진되는 데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보면은 저 지역에 요건이 되나? 근데 왜 추진하지? 뭐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아시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빌라를 팔려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어느 일정 부분 개발사업의 동력이 되기도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너무 많이 늘어나면 사업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표하고 시작하지 않아요. 왜냐면 공표해버리는 순간 막 들어와버리니까 신축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지역은 제가 왜 공표하냐면 신축 쪽에 업자 들어와도 저희가 이제 디펜스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다 끝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협의는 이제 구청이 시청한테 올려주고 시청이 도장을 찍어줘야지 오는 거니까. 권리산정 기준일은 사실 따지고 보면 집을 못 짓게 하는 간접 방해행위잖아요. 근데 간접 방해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내 집에 대한 재산권 침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서울시나 구청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진짜 개발 논리로 가는 곳이라면 권리산정 기준일을 과감하게 던져주지만 개발 논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민들끼리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냥 뭐 여기 몇몇이 모여서 여기 권리산정 기준을 지정해줘. 그러면 서울시나 구청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이 뭘 추진하려고 해? 그럼 그 추진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가져와봐. 안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지정해주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리 행사의 침해일 수 있으니까 약간의 헌법에 위배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진짜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막아줄게. 이게 이 어떤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내가 집을 짓고 팔 수 있고 더 많은 집을 지어서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권리와 이 집단 논리에 의한 개발에 대한 권리가 계속 상충하는 거잖아요. 네. 권리산정 기준이. 그래서 이게 개발에 대한 논리가 서야 되는데 그때 제가 판단하기에 시청이나 구청에서 여기는 개발할 거야 라는 논리로 보는 제 첫 단추가 구심체가 있느냐. 그 다음에 구심체가 있어서 제안을 했느냐로 보거든요. 제가 이건 그쪽의 지침을 제가 봤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서울시가 이게 타당하네. 여기 개발되는 게 맞네. 잘못했다가는 이 개발된다는 논리 때문에 투기 세력들이 몰릴 수 있겠다라는 해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이 지역을 공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권리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속도가 신축하시는 속도보다는 우리가 더 빠를 거다. 그러니까 신축업자분들 신축하는 건 말리지 않지만 조심하셔라. 한번 들어와 봐라. 네, 그 얘기예요. 들어오면 재밌을 거다. 네, 그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현장을 지금 저희가 어떻게 몇 년 전부터 준비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 현장은 주민들이 움직여야지 되는 건 제 기정사실이에요. 하지만 저희 같은 플래너가 어느 정도 기획이 들어가겠죠. 매니지먼트가 들어가겠죠. 기획. 네. 기획 부동산은 아니고 네. 네. 44,000제곱미터쯤 되는 거에 조합원자 420명이에요. 네. 물론 근데 지분 쪽을 노리고 들어왔던 아니고 들어왔던 간에 신축이 없잖아 있어요. 그건 어느 재개발 지역이나 있으니까. 또는 일반 재개발 지역이 아니어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예상은 요게 한 500명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거는 막을 수는 없고요. 노후도는 74.7%로 됐는데 여기 조금 줄겠죠. 근데 이제 막아야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현장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고. 한번 현장 네. 저희가 찍어서 보여드렸었는데. 네.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어떻게 검토했고 어떻게 정보 관리를 했고 유튜브에 함부로 뿌리지 않았고 빌라 업자들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대뜸 하는 것들은 좀 의심하고 보고 무엇보다 대상지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라. 지금 여기가 길게 간선이 있었죠?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가 간선이잖아요. 네. 그럼 누가 봐도 8분의 1이 넘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걸 검토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저는 1년 전에 검토했는데 1년 전에 운영 기준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검토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상을 했다는 거죠. 와. 재개발을 30년 해보니 서울시가 또는 어떤 도시계획국이 움직일 때 이런 내용을 넣을 것이다라는 거를 저는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후도 검토를 해봤더니 시뻘게. 시뻘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거 용도가 이렇게 시퍼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 빨간 게 이제 상업지역인데 네. 상업지역이 아니고 간선도로를 물고 있는 것들인데 상업 용도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가봤잖아요. 장사가 조금 안 되잖아요. 네. 이분 소유자들한테 죄송한데 장사 좀 안 돼요. 간선임에도 불구하고 간선의 역할을 못하는 어떤 죽은 상권이 돼버린 거죠. 이런 지역들이 좀 개발하기 용이하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도시계획 파트에서 이거는 뭐 저도 모르는 분야예요. 이제 검토를 해봤더니 이제 어떻게 이 땅을 뺏겨야 될 거잖아요. 이제 공원으로 이제 전철역 앞에다 공원을 뺏기는 거. 이건 이 계산식이 뭐 되게 복잡하게 있나 봐요. 꼭 여기로 줘야 돼요? 뭐 그런 건 아닌데. 뒤로 주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원하는 걸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전철역 앞에 공원이 있는 게 좋으니까 이런 걸 이제 준다는 전제하에 이제 이런 지역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뭐 순부단 이거는 이제 뭐 이해까지 못 하셔도 돼요. 이제 이런 공식이 있다. 그래서 공식을 적용했더니 용적률을 어떻게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현장에 있는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지지난주에 했어요. 오늘 저녁에 또 해요. 오늘 저녁에는 이제 운영위원회 결성을 해요. 운영위원회 결성을 하면 이제 뭐가 되느냐. 이제 주민들이 이제 대표성은 없지만 주민들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추진한 주체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라는 간판을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업체들을 불러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성을 위한 모임을 지지난주에 했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자료인데 이 지역은 사실은 2024년도부터 동작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근데 동작 주식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동작 주식회사가 그 전에 이제 국힘 때 만들어진 건데 근데 지금 동작구청 내에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노인복지사업 그 다음에 동작구청 안에 있는 뭐 장애인들 케어 사업 택시 부르면 동작구청 같은 경우는 동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데서 가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지금 다 거의 100원인가 하고 있대요. 네. 근데 그거를 또 다른 사업 파트에서 돈을 벌어서 메꾸는. 그러니까 사업은 0으로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안 나게 다른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어떤 그런 이제 그건 이제 동작 주식회사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번에 이제 구청장이 바뀌긴 했는데 그건 아마 갈 가능성이 높겠죠. 요거는 지금 그때 당시에 동작 주식회사에서 역세권 활성화라고 그랬던 거를 이쪽은 이제 교회도 있고 해서 제가 뺐고 해서 AO, AUH를 제가 민간도시복합으로 주민들을 지금 설득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250m니까 250m 들어오느냐. 그런데 여기 신대방역, 여기 이제 대림삼거리역 해서 250m 다 들어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이제 간선이 중요하잖아요. 네. 간선 도로가 있느냐. 근데 간선이 지금 대림로 간선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있으니까 이제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가능한 거 받고. 그래서 이제 운영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재개발로 돌아오면 재개발도 똑같아요. 재개발로 돌아오면 처음에 추진을 할 때 뭐 주민들끼리 모여서 야 재개발 합시다라고 해서 주민들끼리 딱 모여서 야 우리 어떻게 할까 이렇게 모이면 좋지만 사실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전문성이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예. 그 안에서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분들은 다른 데서 자기 일을 하기 바쁘지 내 동네를 뭐 개발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요. 또 이해관계 충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막 뭔가 추진하기는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정비사업 파트나 도시설계 파트나 이런 주로 PM 역할하는 업체들이 이 동네가 워낙 좋으니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할까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분들이 이제 어떤 모임을 만들고 주체를 만들고 그게 법인화까지 가서 이제 끌고 나가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러려면 이분들끼리 뭔가 약속을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운영 기준 또는 또 뭐 정관 이런 건데 재개발도 똑같이 주민들끼리 모여서 우리 같은 PM사 딱 갔을 때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해서 양식이 표준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은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준 양식이 정해져 있어서 그게 지금 다 국토부 고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이렇게 고시가 돼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지금 민간도시복합은 운영 규정이 고시된 게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지겠죠, 차차. 근데 공공도시복합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걔는 지금 운영 규정이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조하고 해서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신탁사 도움도 받고 해서 좀 수정도 할 거 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운영 자체 기준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주민들끼리 먼저 모여서 거기다 도장 날인하고 구심체를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만들어져요. 그럼 권리 산정 기준도 요청할 수가 있고 동의서를 거둘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하지만 주민들이 허락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몇몇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성은 없죠. 대표성이 없다는 뜻은 비용 지출에 대해서 그 비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법인화 됐을 때 그 비용을 야 내가 그 돈 썼으니까
그 돈 보존해줘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사업을 하려면 초기에 시드머니가 필요하고 시드머니가 있으려면은 그 시드머니가 있으려면 구심차가 필요해서 그걸 써야 되고 그래야지 뭐 저희 같은 업체도 부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주민들끼리 돈을 모아야 되는데 주민들끼리 돈을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 중에서 어떤 한 돈 많이 넣으신 분이 내가 한 10억 낼게 그냥. 그러니까 도시설계업체 네가 와봐. 이런 분들은 재개발 지역에 또 안 살아요. 그런 돈을 낼 정도의 부자들은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지를 않아. 그렇겠죠. 예,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돈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같은 PM사가 먼저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돈을 옛날에는 시공사가 줬어요. 공식적으로 줬어요. 근데 지금은 못 줘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지금은 시공사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설비인가 또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단계가 있겠죠. 시공사 참여를 어떻게든 할 수가 없어요. 근처도 얼씬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딱 입찰 공고가 떴을 때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시공사가 들어올 수 없고 돈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같은 PM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PM사가 또 난리표를 해서 또 주민들을 현혹시키거나 안 되는 것도 막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 PM사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갖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 이 현장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본소개는 아니고요. 그려본 거예요, 그냥. AI 아니고 저희 그룹사에서 실제로 도시설계 파트가 그려져 있는 용적률 상향 체계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부 체납할 땅들도 놓고 그걸 했을 때 계략적으로 몇 세대가 나오는 건지 추정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조합원들한테 이게 몇 층까지 올라가고 몇 개 지을 수 있는데 공원은 어디를 서울시에 줘야 되고 또는 뭐 상가는 어디다 지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당신의 부담금은 얼마입니다 라는 걸 제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뽑았던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동선축을 나눈 거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는 지금 59층까지도 가능해요. 59층까지 올라가요? 네. 근데 요거를 지금 건폐율을 낮춰서 도시복합 사업의 어떤 장점인 거죠. 건폐율을 낮춰서 옆으로 길게 깔 거냐 아니면 쾌적성을 높일 거냐는 주민들이 결정하면 되는데 높이 올린다는 거는 비용이 또 많이 증가된다는 뜻이거든요. 멋있긴 해요. 멋있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높이 올라가는 거를 원하는데 네. 근데 이건 주민들이 결정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뽑아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주민들한테 보여줬더니 어머 이렇게 지어지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지어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안을 잡아가는 거죠. 계속 몇백 번 바뀌어요. 이렇게 했을 때 봤더니 용적률을 500% 미만 준주거 종상향 이종을 준주거 종상향했을 때 500% 미만 물론 이거보다 더 잡을 수도 있는데 700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적률이 무조건 높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489%로 좀 노멀하게 잡아봤을 때에 1600가구가 지어져요. 아까 조합원수가 몇이었죠? 420명. 뭐 쪼개기 하겠죠. 또 누군가는. 그러면 들어온다고 치면은 한 500명이 된다고 해도 500명에 1600가구. 3배수. 네, 그런데 여기서 임대가 기부채가 빠지겠죠. 한 5, 600세대가 빠져요. 그러면 1000가구가 남는 거잖아요. 그럼 1000가구 중에서 500가구는 조합원, 500가구는 일반 분양. 일반 분양.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거죠. 좋다. 네. 그래서 현장을 갈 때 저는 이런 숫자 계산을 저희처럼 전문성을 띄워가지고 막 업체를 불러서 야, 도시설계 파트 일로 와봐. 저희 회사한테 도시설계 파트 일로 와봐가지고 와보세요. 네. 저보다 직급이 높으세요. 와보세요 한 다음에 이제 이거 좀 그려주세요. 이런 다음에 그룹사 와가지고 좀 그려봐줘. 이렇게 한 다음에 숫자를 뽑는 거는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일반인들도 러프하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제 수업 중에 이 러프하게 하는 거를 과정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일반인 관점에서 도시설계사, 건축설계사 관점이 아니고 일반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쭉 설명을 드려요. 보통 한 수업으로 따지면 한 3시간 정도 분량이 돼요. 좀 어렵긴 하죠. 하면 진짜 재밌게도 100명 중에 한두 명이 그걸 채워오세요. 그때 말씀하셨던 그 수기로 채우신 분들도 있고, 예, 채워오세요. 오면, 물론 맞진 않죠. 하지만 얼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해드리죠. 요거 숫자 좀 틀립니다. 요거 숫자 틀립니다라고 하면 가서 또 고쳐와요. 그럼 본인이 해보다 보면 그다음부터 이분이 감이 생겼나 봐. 그래서 막 하다 보면 막 운영용 갖고 지금 제가 제 수업을 2003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제가 꽤 오래 했잖아요. 지금 추진위원장, 조합장 하시는 분이 8분이 넘어요. 제 수업 듣고. 예. 이사, 감사 하시는 분들은 제가 셀 수가 없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해보면 그런 걸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어느 지역이 좋대. 야, 나 어느 지역이 등기부등본 딱 가져왔어. 나 이 땅 샀는데 이거 2년 전에 산 거거든. 그런데 지금 얼마 올라서 부럽지. 그럼 나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부럽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낚이지 마시고
이런 숫자 구성이라든가 논리적인 판단, 그 다음에 대상지 선정 기준 이런 것들 꼼꼼하게 보시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뽑아주잖아요. 근데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안 됐죠. 근데 나중에 안 선정되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죠. 제가 이렇게 돈 박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추진하다가 업체 선정 안 된 경우도 꽤 있어요. 예, 그런데 저희는 그냥 그거를 그냥 소멸병으로 쳐버려요. 어제 받을 수는 없어. 내가 여지껏 도와줬는데 내 돈 내고 다 했거든. 그러니까 돈 내놔라고 주장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하지만 이제 주민들한테는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노하우가 집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 현장에 대해서는. 구청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물론 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정비업체 담당자가 갑자기 그만두고 조합에 사무장으로 출근해. 뭐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제가 보기엔 안 좋은 케이스고, 근데 보통 한 정비업체가 초반에 스타트해서 인볼브가 돼서 막 모든 그림을 다 그려나가면 사실은 버리기가 쉽진 않아요. 뭔가 이렇게 매력적인 구역이라서 동시에 두 업체가 이렇게 달라들어서 서로 제시를 한다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싸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싸움 난다는 게 경쟁한다는 그런 경우 무지 많고요. 왕십리 시범유탄 할 때 제 친구가 정비업체 들어갔었는데, 그때 제가 뒤에서 도왔거든요. 근데 그때도 거기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현장마다 좀 매력적인 데들은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주민들 눈에 저희가 들어올 수 있게끔 어필을 잘해야 되는데, 그 어필은 뭐냐면 실력이거든.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고 법령을 찾아내고, 그리고 용적률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사업성이 좋게끔 만들어주는 게 실력인데, 그리고 법령이 바뀌어가는 것도 예측해내고. 예. 제가 뭐 이거는 영상에 다 박제가 돼 있으니까. 운영규정 나오기도 전에. 운영기준 나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됐잖아요, 지금요. 예. 뭐 한 가지 안 된 게 있어요. 도로변 땅에 뭐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된다. 이건 안 나왔어요. 근데 거의 맞췄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저는 그동안 30년 동안 계속 이것만 봤으니까. 계속 이것만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는 건데, 네. 해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예전에 시프트 사업, 그러니까 장기전세 사업인데요. 이거 다 논리적으로 비슷하니까. 이건 제가 예전에 책에 실었던 내용이에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놓고 봤을 때 기준 용적률, 뭐 허용 용적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용적률이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일반 재개발로 갈 때와 역세권 개발로 갔을 때의 사업성이 얼마큼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조합원들한테 제시할 때, 여기를 신통, 무화로 갔을 때와 일반 재개발, 역세권, 장기전세나 역세권 활성화 또는 민간 도심국가로 갔을 때의 사업성을 두 개를 나란히 비교를 해줘요. 그건 지금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러프하게 한 거예요. 이건 제 수업 중에 러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뽑아내는 거죠. 네. 이제 이걸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건 제 수업 중에 있고, 이거를 일반 재개발로 했을 때는 이렇게 지면 끝나요. 29,000제곱미터에 용적률 230%니까 629가구 지어지는데 임대아파트 17% 지어져야 되는데 조합원이 180명이니까 일반 분양이 342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계산을 뽑는지는 제 수업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역세권 시프트로 했을 때는 용적률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기부채납 비율이 땅 뺏기고요, 7.5% 뺏기고요, 그 다음에 또 시프트 뺏기고 임대아파트 뺏기고, 그래서 등등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주택 재개발일 때 629가구, 한 29,000제곱미터였죠. 이게 실제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시범지구로 지정됐던 그때 당시 2007년도 8년도에 그 현장을 제가 실제로 분석했던 현장이에요. 지금은 그 현장은 아직도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현장인데, 그 현장을 제가 실제로 분석했던 현장인데, 그때 임대아파트 107세대 빼고 조합원 분양 180개 빼고 342개가 분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프트로 가면 1200개가 되면서 시프트가 250개 뺏겨. 아까 신대방 플랜도 똑같은 거예요. 네. 뺏기니까 1009가구가 되죠.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그대로 또 뺏겨요. 이건 줄지가 않아요. 임대아파트의 덤으로 또 뺏기는 거예요. 뺏기니까 180세대 조합원 숫자가 그대로 가니까 여기는 713세대가 들어가. 조합원 일반 분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합원 분담금을 낮춰주는 거잖아요. 물론 공사비가 그만큼 들긴 하겠지만, 이거는 300개인데 700개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2만 9천일 때 그런데, 아까 신대방 예를 들면 신대방 같은 경우는 4만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차이가 나겠죠.